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차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고려시대 주요 왕들의 업적을 탐구한다. 고려시대 통치체제의 성립을 중앙통치체제, 지방행정조직,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생각열기를 보시면요. 고려의 대표적인 왕 4명은 꼭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셔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실래요? 고려의 대표적인 왕 4명은 모의고사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빈출 주제입니다. 먼저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태조 왕건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있어서 조선시대 건국한 태조는 이성계라고 부르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왕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 성종은 조선시대에도 성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고려시대의 성종과 조선시대의 성종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이렇게 태조 왕건부터 성종까지는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마지막 한 명은 고려 후기에 있었던 원간섭기에 즉위했던 왕이거든요. 한 사람은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제시한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까지 총 4명의 고려의 대표적인 왕의 업적을 탐구활동 1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37쪽에 태조 왕건부터 성종까지에 대한 내용만 실려 있는데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뒤쪽에 있는 공민왕 내용까지 끌어와서 고려시대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탐구활동 1번을 구성해 봤어요. 자, 먼저 2019년 9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한국사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런 동상이 나왔는데 이 동상은 고려를 건국하고 훈요 10조를 남긴 왕의 동상입니다. 이랬죠. 여기 키워드가 고려를 건국하고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훈요 10조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태조 왕건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알아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서요. 교과서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교과서 36쪽에 보면 이렇게 주제열기에 같은 유물이 나와 있죠. 태조 왕건상이라고 불리는데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지금 있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이 묻힌 능이 현능인데요. 이 현능이 어디 있냐면 개성에 있죠. 개성. 그래서 이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려의 수도를 이 시대에는 개성 말고도 개경이나 송악으로도 불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성인데 과거에는 개경 또는 송악이라고도 불렸다. 자, 그러면 우리 태조 왕건의 업적을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태조 왕건이 즉위하게 된 이 시기의 시대 흐름을 조금 살펴볼게요. 통일신라 말기에 각 지역에서 등장한 호족 세력이 고려 초 정치 세력의 중심이었대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호족이겠죠. 그쵸? 호족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호족들은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며 실질적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독자적인 관청과 무장 병력도 거느리고 있었대요. 고려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태조는 무엇보다 먼저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1번에 고려 태조가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 통합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놨죠. 그쵸? 선생님이 미리 조금 이렇게 빈칸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당근이 나와 있고요. 채찍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태조 왕건의 정책을 살펴볼 때는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은 흔히 회유책이라고 불리고요. 채찍은 강경책이라고 불립니다. 자, 먼저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 통합하기 위해 펼쳤던 회유책, 당근에 해당하는 내용이 빈칸 1번과 2번인데 빈칸 1번을 보시면 태조 왕건은 호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정략 결혼에 해당하는 거 이런 정책 뭐라고 하냐면 혼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호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더니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됐대요. 와, 총 29명의 부인을 거느렸잖아요. 부인이 많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인들이 많으면 뭐도 많냐면 자식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조가 죽고 나면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가 됐겠죠. 그래서 태조 이후에 즉위하는 왕들은 이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빈칸, 태조 왕건은 자신에게 굴복하는 호족에게 왕씨성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자신과 똑같은 성을 주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성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은 지방 세력인 호족을 포섭하는 회유책에 해당하고요. 강경책은 빈칸 3번과 4번인데 먼저 빈칸 3번. 지방 출신의 호족에게 개경에서 일하면서 출신 지역을 살피는 벼슬을 내려서 부호장 이하의 향직 임명과 치안 통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개경에서 일하면서예요. 지방에 자기의 근거지가 있는 호족들을 개경으로 오게 하는 것은 개경으로 오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 출신 지역을 살피게 하는 벼슬을 내려주는 건데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사심관 제도라고 합니다. 사심관 제도. 이 사심관 제도와 더불어서 빈칸 4번에 해당하는 제도도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방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수도에 머물게 하고 수도가 내나 개경이잖아요. 머물게 하고 그 출신 지방의 행정에 대해서 자문하게 했대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인제도는 이제 인질을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인제도는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학습을 안 하고 왔지만 혹시 여러분이 심화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통일신라 시대에는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수리 제도도 역시 지방 세력의 이제 지방 세력의 아들을 중앙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고요.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조선시대는 이거를 경절이 제도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과정이 축소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심화과정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조가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4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 고려 태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빈칸 5번부터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고려 태조는 통일을 했잖아요. 뭐를 통일을 했냐면 후삼국을 통일을 했어요. 후삼국을 통일을 했고 그리고 훈효10주라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자손들에게 남기는 교훈을 담은 글 10개를 이제 남겼거든요. 아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훈효10주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훈효10주 하면 태조 왕건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냐면 북진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우리 통일신라가 통일을 하긴 하는데 그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까지는 이제 장악을 하지 못하고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이제 영토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태조 왕건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훈효10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 중에 발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이제 취해요. 그리고 거란한테는 적대 정책을 취하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라 그래서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서 굶어 죽게 해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초기에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란과 관련해서 우린 나중에 다른 차시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도 모의고사의 선지에 종종 등장하는 거거든요. 역분전은 이제 고려시대 토지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공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신들의 인품과 공로를 따져가지고 이제 토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역분전이고요. 아무래도 인품과 공로를 따지게 되면 조금 주관적인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후대로 갈수록 어떤 객관적인 기준, 관직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나눠주는 뭘 실시하게 되냐 하면 전식과를 실시하게 돼요. 전식과도 모의고사의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같이 한번 알아두세요.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고려시대 경제정책 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분전, 전식과 하면 이거는 고려의 내용이다.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태조 내용 엄청 많았다. 그쵸? 태조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태조의 뒤를 이은 광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광종이 즉위했던 시기의 어떤 시대 흐름을 여기 오른쪽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 때에는 여러 왕자와 외척 간의 왕위 다툼으로 왕권이 불안정하였다. 이거 이미 예견된 거다. 그쵸? 아까 태조가 혼인정책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많은 만큼 자식도 많아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요. 처음에 왕이 딱 됐을 때는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다 들어줘요. 이게 이제 살짝 발톱을 숨기고 이제 몸을 사린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힘이 생겼다는 걸 느꼈을 때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2019년 11월에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요. 요게 광종이 실시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노비안건법, 백관의 공복 제정,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노비안건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 수어프 소감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킨 노비안건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가 재정 확보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광종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안자가 살필 안자고 검자가 검사할 검자거든요. 살피고 검사해서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는구나. 이걸 통해서 국가 재정도 확보할 수 있고 왕권 강화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지만 양인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양인들을 늘려서 세금을 내게 해서 국가 재정도 확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권 강화는 이 노비가 호족들의 경제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빼앗는 거니까 왕권 강화가 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뒷장에서 조금 더 빈칸 채워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빈칸 7번. 본래는 양민이었지만 호족이 강제로 노비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고 검사하여 노비를 살피고 검사한다. 그래서 다시 양민이 되게 한다. 이거 아까 노비안건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종은 이를 통해서 호족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세금을 낼 양민을 확보해서 국가 재정을 늘리고자 했다. 이게 노비안건법의 어떤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능이라고 할까요? 효과나 기능 또는 이익, 기능이나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 여기 질문 2번에서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호족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세금을 내 양민을 확보해서 국가의 재정을 늘리고자 했다. 문장이 길지만 핵심 키워드는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왕권 강화와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서술형 할 때도 핵심 키워드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문 이번에 나중에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빈칸 8번.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대요. 이 제도는 과거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 자, 과거 제도는 여기 밑에 2019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위 한국사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기획특집 고려사의 재발견 외국인의 관리로 채용하다. 그래서 여기 빈칸 가에 들어갈 거는 이제 광종이 되겠죠. 그쵸? 이제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요. 과거제를 시행했다는 거죠. 과거제를 시행하고 또 유능한 관리를 등용함으로써 고려의 학술과 문화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송나라 출신인 최인범을 기리는 묘지명에는 그가 경전과 역사에 통달하고 문장이 뛰어난 고려의 관리가 되어 왕을 보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송나라 출신인 최인범에 대한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요. 고려 왕조가 외국인을 관리로 채용한 거니까요. 고려 왕조의 개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뭔가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였던 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빈칸 9번이요.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위계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의 색깔을 다르게 한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복제도라고 해요. 공식적인 복장의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 왜? 위계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1등급부터 16등급까지 이제 관리들을 쫙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보면 위계 질서까지는 아닌데 학년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2, 3학년들의 명찰 색깔이 다르다든지 1, 2, 3학년들의 체육복 색깔이 다르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년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종은 이제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위계 질서를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요 단어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칭제를 풀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황제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10번은 황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칭제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는 겁니다. 건원은 뭐냐 하면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고려 광종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연호로 뭘 사용했냐 하면 광덕이라든지 준풍이라든지 이런 연호를 사용했었다고 아까 모의고사 앞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광덕, 준풍.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칭제, 건원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광종에 대한 업적도 크게 4가지로 해가지고 살펴봤어요. 질문 이번에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요 내용 보시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문 3번. 다음은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일부분입니다. 성종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했죠.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28가지를 이제 올렸는데 그 중에 7조가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요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외관은 지방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수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14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할 때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타났냐면요. 유교 덕목 중에 유교는 충과 효를 강조하거든요. 충은 신하가 임금한테 충성하는 걸 말하고요.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성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했는데 아까 시무 28조 누가 건의했다 그랬죠? 그쵸.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충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고려 최초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청컨대 요청하건대 외관을 두십시오 한 그 내용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종이라고 할 때 이 성은 완성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뭔가 통치체제를 완성한 왕들에게 이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성종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왕이 한 명 누가 있죠? 우리 지금 태조, 광종, 성종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남아있는 왕은 그렇죠. 공민왕이죠. 공민왕. 지금 여기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여러분이 안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고려 후기의 원간섭기에 즉위했던 공민왕이요. 공민왕의 한 주요 이제 활동들이 모의고사에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은 힌트 1번에 몽골풍을 금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원이에요, 원. 그래서 고려에 몽골이 여러 번 침입을 해오거든요. 결국 고려가 몽골의 침입 막아내다가 이제 힘에 붙여가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간섭기의 시기로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민왕이 즉위하였을 때는 시대가 이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뭔가 원나라의 색깔을 지우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공민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풍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런 친원 세력을 나중에 선생님이랑 또 구체적으로 지배 세력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이 친원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원간섭기 때 이제 공녀로 고려시대 여성들이 이제 공녀로 많이 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공녀는 공물을 바쳐진 여자란 뜻이에요. 이제 공녀들이 가가지고 주로 이제 원나라에 가서 이제 고관 대작들의 첩이 되거나 또는 이 기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왕후가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기황후거든요.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의 어떤 그 권세를 믿고 이제 왕보다도 더 이제 권력을 누렸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세력들을 숙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전자가 밭전자고요.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토지와 백성을 조사해가지고요. 변정,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그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거. 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에 많이 들어보게 될 건데 어떤 그 행정기구 같은 거를 말할 때 이제 도감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보면 뭐 막 경찰서, 우체국 할 때 국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도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전민변정 도감? 이거 하니까 아까 뭐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려주고 또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다시 주인한테 돌려준다는데요. 그렇죠. 아까 광종하고 광종 시기에 봤었던 노비양건법과 굉장히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골식 풍습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정방이 나오는데요. 정방은 뭐냐면요. 고려시대에 무신집권기 때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설치한 그 인사 담당 기구예요. 근데 이 정방을 폐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폐지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인사권을 이 정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악한다는 거죠? 그렇죠.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측면을 엿볼 수 있고요. 여기도 친원세력 숙청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아까 친원세력을 다른 말로 권문세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원간섭기 때는 관제가 이게 조금 낮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왕을 볼 때 무슨 종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게 조금 낮아져가지고 충머시기 왕 이런 식으로. 근데 공민왕은 충자가 안 들어가지고 그쵸? 뭔가 달라요. 이제 자기가 이제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려는 황제국임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칭제 건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칭제 건언을 못 해요. 그래서 폐하라고 불렸던 것이 전하로 낮춰지고 그 다음에 태자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세자로 이제 낮춰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낮아진 관제를 다시 복구하고 쌍성 총관부를 수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뒷페이지에 자, 그림하고 같이 지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선생님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는 주황 색깔로 된 요 지역이 쌍성 총관부라는 지역이에요. 원간섭기 때 원나라가 3개의 부를 설치를 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쌍성 총관부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 지역의 동령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의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영토를 이제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한테 이제 돌려줘요. 그런데 쌍성총관부만은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 쌍성총관부를 어떻게 하냐면 무력으로 가가지고 다시 뺏어와요.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 요 지도가 굉장히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되고 이 지도를 보시는 순간 여기 쌍성총관부네 공민왕이구나 하는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앞서 모의고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던 공민왕의 개혁정치 내용 1번부터 7번까지로 정리해놨죠. 그쵸? 공민왕은 원명교체기,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새롭게 명이 등장하는 요 시기에 활동했던 왕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반원자주, 원나라에 반대하고 스스로 힘을 키우는 정책,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표방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요. 정동행성 이문소는 선생님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이 정동행성이라는 것이요.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일본 정벌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거든요. 일본 정벌을 하러 가려면 몽골이 여기 한반도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근데 2차례 일본 정벌이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태풍이 올라와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정동행성은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를 이제 폐지한다는 거죠. 폐지를 하고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고 몽골 풍속 금지하고 낮아졌던 관제를 복구하고 아까 정방은 인사 담당 기구라 그랬잖아요. 이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국왕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전민 변정도감 토지와 백성들을 살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 이 전민 변정도감은 신돈을 등용한 이후에 이제 이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민 변정도감은 특히 광종이 했던 노비안건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2019년 3월 고2 한국사에 나온 모의고사 내용 한번 볼까요? 원의 폐위 음모를 극복한 공민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제기하였다. 왕 15년에는 이 같은 개혁의 일환으로 신돈을 책임자로 삼아 땡땡땡땡땡. 이는 농장의 확대로 다져진 권세가들의 경제적 기반을 허물고자 한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신돈을 책임자로 삼아가지고 아까 공민왕이 어떤 개혁 정치를 했다 그랬죠? 그렇죠.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했다 그랬죠. 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두 글자씩 여러분이 끊어가지고 기억하시면 쓰기가 편하실 거예요. 전민, 토지와 백성을 변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도감, 정치기구. 전민, 변정, 도감 기억하세요. 공민왕.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려시대 주요 왕들의 업적을 이제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으로 나눠가지고 살펴봤는데요. 확인학습으로 고려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선생님이 여기에 17번부터 28번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드린 그 학습지는 지금 전부 다 3칸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태조 왕건의 업적이 4개, 광종이 3개, 성종이 2개, 공민왕이 3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느 왕의 업적인지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공복제도 아까 누가 했었던 거죠? 공복제도? 그렇죠. 광종 했던 거죠? 선생님 이렇게 번호만 적을게요. 17번. 그 다음에 여러분도 번호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막 학습하실 때 확인해 보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제도 아까 누가 했었죠? 그렇죠. 과거제도도 광종이 했었고, 자, 기인제도, 인지를 삼는 것. 이거는 태조가 있었다, 그죠? 기인제도.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이거는 광종. 그 다음에 사성정책. 이거는 태조. 사심관제도. 이것도 태조. 그 다음에 성균관 정비는 선생님이 안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균관을 정비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권문세족은 어느 왕 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공민왕이니까 성균관 정비는 공민왕. 그 다음에 아까 12목이 지방관 파견한 건 누구죠?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는데요. 그렇죠. 성종.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아까 전민변정도감 이거? 그렇죠. 공민왕이었죠.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도 공민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 성종이었죠. 그리고 혼인정책 요거 태조.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 더 고려의 주요 왕의 업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벌써 영상이 30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고려시대 주요 왕들의 업적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이따가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만.